2500년 전 중국의 현인 노자가 남긴 도덕경, 겨우 5천자 남짓한. 이 짧은 책 속에 놀랍게도 부자가 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노자는 돈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기법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도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졌습니다. 억지로 쫓지 않아도 재물이 따라왔고 욕심내지 않아도 풍성해졌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쫓으면 쫓을수록 멀어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노자는 이미 2500년 전에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연을 보세요. 강물은 애쓰지 않아도, 바다에 이르고 나무는 서두르지 않아도 열매를 맺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부의 원리입니다. 현대 경제학은 경쟁과 효율을 강조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하지만 정작 진정한 부자들을 보면 다릅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비운 상태에서 채웁니다. 마치 노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듯이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덕경 속에 숨겨진 6가지 부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주식 차트도 재테크 비법도 아닙니다. 2500년을 관통해온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순간 당신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자의 지혜로 들어가 봅시다. 가장 오래된 지혜가 가장 현대적인 해답입니다. 노자가 가장 강조한 개념이 바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지 않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음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힘을 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강물을 보세요. 억지로 흐르려 애쓰지 않지만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이며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현대인들은 억지로 합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애쓰고 때가 아닌데 강행하며 흐름을 거스르며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실패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실패하고 붙잡으려는 것은 잃는다고 말입니다.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큰 도시에 진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그때 그는 흐름을 바꿨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작은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억지로 큰 도시에서 싸우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 것입니다. 결과는 세계 최대 유통 기업이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통찰입니다. 언제 움직이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아는 지혜입니다. 농부를 보세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기다리며 가을에 거둡니다. 여름에 억지로 추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때를 압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렌 버핏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으로 삼습니다. 억지로 매일 매매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수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움직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현대 뇌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편안한 상태에서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창의성이 높아지고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흐름을 읽으세요.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관찰하세요. 둘째, 때를 기다리세요.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셋째, 힘을 빼세요. 과도한 노력은 오히려 독입니다. 넷째, 자연스럽게 하세요. 억지로 만들지 말고 흘러가게 두세요. 한국의 어느 기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죽어라 일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해도 적자였습니다. 어느 날 지쳐서 한 달간 쉬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달 동안 회사가 더 잘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문제였다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효율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힘을 빼고 흐름을 따르고 때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물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불만족을 부추깁니다. 광고는 이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속삭이고 SNS는 남들은 더 많이 가졌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쫓아다닙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도착하면 또 다른 목표가 기다립니다. 만족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만족하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노자가 말한 만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은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아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지붕 아래 잠을 잘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 인구의 상위 10%에 속하는 부자입니다. 일본의 한 승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절간에서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옷 한 벌과 밥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승려가 답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소. 나에게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람이 있소. 당신은 그것들을 가졌소?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난합니다.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더 필요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만족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풍요롭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도 충분해라고 말합니다. 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관계가 나빠지며 건강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를 쫓느라 지금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아는 것은 또 다른 풍요를 불러옵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돈이 따라옵니다. 불만족하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머물지 않습니다. 기회도 돈도 떠나갑니다.
한국에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웃었고 손님들에게 친절했으며 오늘도 고마운 하루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할머니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번창했고 자식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할머니의 만족이 풍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족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세 가지를 감사하세요. 크든 작든, 당연하든 특별하든 상관없습니다.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3주만 계속하면 당신의 뇌는 가진 것을 보도록 바뀝니다. 비교를 멈추세요.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통장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풍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세요. 인정하세요. 누리세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영원한 만족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길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 그와 다툴 자가 없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을 부추깁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승진 경쟁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싸웁니다. 동료와 싸우고 경쟁사와 싸우고 시장과 싸웁니다. 그러다 지치고 병들고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다투지 않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겁함도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전략입니다. 물을 보세요. 가장 부드럽지만 결국 가장 단단한 바위를 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흘러서 이깁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일화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격으로 싸워야 한다,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품질로 승부했습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며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는 용기입니다. 모두가 같은 시장에서 싸울 때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경쟁하지 않으니 독점이 되고 독점이 되니 부가 따라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모든 컴퓨터 회사들이 스펙 경쟁을 벌였습니다. 더 빠른 CPU, 더 큰 메모리. 하지만 잡스는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름다움과 사용자 경험으로 승부했습니다. 다른 회사들과 다투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경쟁에 쓸 에너지를 창조했습니다. 남을 이기는 데 쓸 시간을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씁니다. 그래서 결국 더 멀리, 더 높이 갑니다. 일본 교토의 한 요리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300년 전통의 작은 식당입니다. 주변에 큰 체인점이 생기고 화려한 레스토랑이 들어섰습니다. 모두들 경쟁해야 한다, 홍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묵묵히 자기 요리만 했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300년간 해온 그대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식당은 전 세계에서 손님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경쟁 심리는 스트레스를 만들고 스트레스는 판단력을 흐립니다.
경쟁에 몰두한 사람은 목표를 잃고 수단만 남습니다.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왜 이겨야 하는지를 잊습니다. 반대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명확합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확실하며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경쟁이 시작됩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둘째, 자기만의 강점을 찾으세요. 남들과 같은 것으로 싸우지 말고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셋째, 붉은 바다를 피하세요. 모두가 모인 시장에서 싸우지 말고 아무도 없는 푸른 바다를 찾으세요. 한국의 어느 작은 카페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스타벅스, 이디야 등 대형 체인점이 즐비했습니다. 가격으로도 규모로도 경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손주에게 내려주는 커피라는 콘셉트로 따뜻함을 팔았습니다. 지금 그 카페는 예약해야 갈 수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을 이길 수 없다. 다투는 것은 강해 보이지만 결국 부러집니다. 다투지 않는 것은 약해 보이지만 결국 이깁니다. 오늘부터 경쟁을 멈추세요. 당신만의 길을 가세요. 그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의 쓸모는 비어 있음에 있다. 컵이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고 방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계속 채웁니다. 집은 물건으로 가득하고 머리는 정보로 가득하며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더 채워야 부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채우려면 먼저 버려야 합니다.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옷장을 비우고 책장을 비우고 서랍을 비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불안해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버리고 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필요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관계가 채워집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련 없이 버립니다.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손해보는 투자는 빨리 끊으며 나쁜 관계는 깔끔히 정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안 되는데도 붙잡고 손해인데도 기다리며 나쁜 관계도 끌고 갑니다. 비우지 못하니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중 하나가 손절매입니다. 잘못된 투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즉시 정리합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라며 붙잡지 않습니다. 비워야 다음 기회에 투자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쓴 돈, 이미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흘러간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더 큰 손해만 커집니다. 과감히 비우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책을 많이 읽었지만 매년 봄이 되면 책을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책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비워야 지혜가 들어옵니다. 현대 뇌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뇌는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불필요한 정보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명상이나 수면이 중요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뇌를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워야 더 창의적이고
더 똑똑해집니다. 비우기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비워야 합니다.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며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사랑이 들어올 수 없고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만족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국의 어느 기업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려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사무실도 정리했습니다. 완전히 비웠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5년 후 그는 더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첫째, 안 쓰는 물건을 버리세요. 1년간 안 쓴 것은 앞으로도 안 씁니다. 둘째, 안 되는 일을 정리하세요. 계속 손해만 보는 일은 과감히 끊으세요. 셋째, 나쁜 관계를 정리하세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넷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불안, 걱정, 원망을 놓아버리세요. 비우는 것은 무섭습니다. 이걸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비어야 채워진다고, 버려야 얻는다고. 용기를 내세요. 오늘 하나씩 비워보세요. 안 쓰는 물건 하나, 나쁜 습관 하나, 부정적인 생각 하나 비우는 만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물의 지혜를 말합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래서 도에 가깝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물을 모읍니다. 현대인들은 높은 곳을 원합니다. 높은 자리, 높은 지위, 높은 평판 위로 올라가려고 애씁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높은 곳은 외롭고 바람이 새며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곳은 안전하고 모든 것이 모이며 풍요롭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을 보면 겸손합니다. 워렌 버핏은 여전히 60년 전 산 집에 살고 빌 게이츠는 직접 설거지를 하며 이건희 회장은 일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있지만 낮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가 모이며 기회가 모입니다. 낮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굽신거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춥니다. 나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스승이 됩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노인에게는 경험을, 젊은이에게는 열정을, 어린아이에게는 순수함을 배웁니다. 낮은 마음으로 대하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대기업 회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매주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으로 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무엇이 불편한가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낮은 자세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였고 그 회사는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낮은 곳에는 정보가 모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좋은 소리만 합니다. 문제를 숨기고 실패를 감추며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진짜 이야기가 들립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기회가 어디 있는지,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입니다. 일본의 한 라면 회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사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직원 식당에서 일반 직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어느 날 신입사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면이 너무 짧아서 먹기 불편해요. 사장은 즉시 면 길이를 조정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로 매출이 30% 올랐습니다. 낮은 곳에서 들은 작은 소리가 큰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증명합니다. 겸손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팀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창의적으로 일합니다. 반대로 권위적인 리더 밑에서는 모두가 눈치를 보고 말을 아끼며 시키는 것만 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만물을 적십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기회를 주며 사람을 키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큰 일을 이루며 결국 더 부유해집니다.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번 돈의 90%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도서관을 짓고 학교를 세우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주십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낮은 곳으로 흐를 수 있을까요? 첫째, 겸손하세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더 배우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둘째, 현장으로 가세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셋째, 베푸세요. 가진 것을 나누고 기회를 주며 사람을 도우세요. 넷째, 섬기세요. 위에서 명령하지 말고 아래에서 돕는 리더가 되세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물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낮은 곳으로 흐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로 흘러들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자연의 순환을 말합니다. 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낮이 극에 달하면 밤이 오고 추위가 극에 달하면 봄이 오며 달이 차면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이 극에 달하면 부가 오고 부가 극에 달하면 다시 가난이 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순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영원히 가난할 거야라고 절망하고 부유할 때는 영원히 부유할 거야라고 교만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역사를 보면 명확합니다. 로마 제국은 천년 제국이라 불렸지만 멸망했고 몽골 제국은 세계를 지배했지만 사라졌으며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만 쇠퇴했습니다. 극에 달하면 돌아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모르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압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합니다. 돈을 많이 벌 때 더욱 절제하고 성공했을 때 더욱 겸손하며 정상에 올랐을 때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방심합니다. 돈을 쓰고 자랑하며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난해집니다. 일본 에도 시대의 한 상인 가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는 300년 내려오는 가훈이 있었습니다. 부유할 때, 가난할 때를 생각하라. 장사가 잘 될 때도 검소하게 살았고 돈을 많이 벌 때도 저축했으며 모두가 부러워할 때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 양반 가문은 3대에 걸쳐 큰 부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4대째가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집안은 영원히 부유할 거야라고 생각하며
낭비했습니다. 5대째에 몰락했고 6대째에는 완전히 가난해졌습니다. 순환의 법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노키아는 사라졌고 절대 강자였던 코닥은 파산했으며 불패 신화였던 도요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극에 달했을 때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애플은 한때 망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다시 일어났고 삼성은 IMF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순환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순환을 이해하면 지혜롭게 삽니다.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곧 좋아질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끝나고 봄이 옵니다. 반대로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준비해야 해라고 긴장합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워렌 버핏의 명언이 있습니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이것이 바로 순환의 지혜입니다. 주식이 극에 달해 모두가 사들린 때 팔고 바닥에 떨어져 모두가 팔 때 삽니다. 순환을 아니까 부자가 됩니다. 한국에 어느 부동산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이 폭등할 때 모두가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았습니다. 너무 올랐다. 곧 떨어질 거다.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헐값에 팔 때 그는 샀습니다. 너무 떨어졌다. 곧 오를 거다. 10년 후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환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잘 될 때 준비하세요.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저축하고 투자하세요.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둘째, 어려울 때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 힘들어도 곧 나아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셋째, 극단을 피하세요. 너무 올랐으면 조심하고 너무 떨어졌으면 기회를 보세요. 사계절을 보세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며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하지만 겨울이 끝나면 다시 봄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겨울이라면 봄을 준비하세요. 지금 여름이라면 가을을 대비하세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순환을 이해하고 순환에 맞춰 살며 순환을 활용하세요. 그것이 영원한 풍요의 비밀입니다. 노자가 2500년 전에 남긴 6가지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만족을 알며 다투지 않고 비워야 채우며 낮은 곳으로 흐르고 순환을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지혜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합니다. 모두가 바쁘게 달리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끝없이 채우려는 이 시대에 노자의 가르침은 더욱 빛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순응하며 억지로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물이 따라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도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흘러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억지로 하려던 일에서 힘을 빼보세요. 가진 것에 만족해 보세요. 경쟁을 멈추고 자기 길을 가보세요. 불필요한 것을 비워보세요. 겸손하게 낮아져 보세요. 순환을 믿고 지혜롭게 대처해 보세요. 실천하다 보면 당신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일이 풀리고 경쟁하지 않아도 기회가 오며 채우려 하지 않아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도를 얻은 사람은
날마다 덜어낸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씩 빼보세요. 욕심을 빼고 조급함을 빼며 교만을 빼세요. 비우는 만큼 진정한 부가 채워질 것입니다. 2500년 전 노자가 소를 타고 떠나며 남긴 지혜, 그것이 오늘 당신의 풍요를 만들 것입니다. 백세빛나와 함께 오늘도 풍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